여러분, 하나의 철학이 한 나라의 예술 전체를 빚어낼 수 있을까요?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는 그렇다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리학이라는 단 하나의 사상이 어떻게 조선의 미학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했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두 도자기를 한번 보시죠. 왼쪽은 고려의 유산을 이은 분창사기인데 뭐랄까 아주 자유분방하고 힘이 넘치는 느낌이죠. 반면 오른쪽은 조선의 이상을 고스란히 담은 백자, 바로 다량아리입니다. 고요하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한반도의 미적 감각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대담함에서 고요함으로 또 표현에서 절제로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겁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는 조선 왕조가 국가 통치 이념으로 선택했던 성리학, 즉 신유학이 있었던 거죠. 이 철학이 말 그대로 예술의 DNA 자체를 완전히 새로 설계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모든 변화에는 시작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조선 예술의 이 대전환 역시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그리고 철학적인 선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왕조의 새로운 비전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이 문화적 대변혁의 엔진 역할을 했던 핵심 정책, 바로 숭유 억불입니다. 화려하고 장식성이 강했던 고려의 불교 문화를 뒤로 하고요. 조선은 질서와 명분, 그리고 내면의 수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적 가치를 사회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교 미술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국가의 지원과 관심이 유교적인 이상으로 옮겨가면서 불교 미술은 더 이상 예술계의 중심에 서지는 못하게 됐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실용성과 절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시대의 미학이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뭘까요? 바로 조선의 도자기입니다. 지금부터 도자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죠. 과연 흙과 불이 어떻게 한 시대의 정신을 담아냈을까요? 조선 도자기의 역사를 보면요. 아주 뚜렷하게 세 단계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초기 분청사기의 활력, 중기 순백자의 절제미, 그리고 후기 청아백자의 세련미.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시대의 변화가 그대로 읽힙니다. 이게 바로 조선 초기의 분청사기입니다. 어떠세요? 정말 힘이 넘치고 거침없죠? 고려 말에 상감청자 기술을 이어받긴 했지만 훨씬 더 대담하고 실용적이에요. 이게 바로 왕조를 새로 세운 신진 사대부들의 기상, 소박하면서도 건강한 생명력 그 자체였던 겁니다. 하지만 왕조의 기틀이 잡히고 성리학적 질서가 사회에 자리 잡으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이 다랑아리처럼 말이죠. 화려한 장식은 하나도 없이 오직 순백의 색과 약간은 비대칭인 둥근 형태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야말로 청렴하고 절제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선비 정신의 완벽한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또 새로운 유행이 시작됩니다. 중국을 통해서 아주 비싼 코발트 안료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백자의 깨끗한 바탕 위에 푸른색으로 사군자나 산수화를 그려넣은 청화백자. 선비의 절제미에 문인의 풍류가 더해진 새로운 시대의 세련미가 탄생한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한눈에 딱 정리되죠? 분청사기의 대중적이고 힘찬 에너지에서 시작해서 지배층의 이상을 담은 순백자로, 그리고 다시 세련된 장식미를 더한 청화백자로, 이 도자기의 변천사는요, 곧 조선 사회와 미의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흙에서 나무와 돌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조선의 건축물들은요, 질서, 위계, 그리고 예법 같은 유교의 원리들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현한 거대한 선언문과도 같았어요. 조선 건축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포라는 구조를 꼭 알아야 합니다. 지붕 처마 밑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나무 조각들 말인데요. 이게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그 건물의 권위와 성격을 말해주는 일종의 건축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기 두 가지 핵심적인 공포 양식이 있어요. 왼쪽은 고려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화려하고 복잡한 다포 양식이고요. 오른쪽은 조선이 추구했던 간결하고 실용적인 이공 양식입니다.
이 차이가 그냥 장식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와 질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경복궁 근정전처럼 국가의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건물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화려한 다포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하늘의 질서가 이 땅의 왕을 통해 구현된다는 유교적 세계관을 건축의 웅장함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역대 왕들의 신위를 모신 종묘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화려함 대신에 끝없이 이어지는 기둥과 지붕의 수평적인 반복을 통해서 장엄함과 경건함을 극대화했죠. 이게 바로 유교에서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았던 예라는 정신을 건축으로 표현한 거예요. 궁궐과 사당이 국가의 질서를 상징했다면 학문을 닦던 서원은 어땠을까요? 도산서원처럼 자연 속에 소박하게 자리 잡은 건물들은 보다 간결한 입공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바로 학문을 하는 선비의 겸손함, 그리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거대한 궁궐과 사당을 넘어서 이제 유교라는 철학이 가장 평범한 공간, 바로 우리 삶 속으로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장 좀 보세요. 화려한 장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대신에 나무가 가진 본연의 무늬와 비례감이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 선비들이 추구했던 미학이에요. 과시하지 않고 본질에 충실하고 실용적인 것. 그들의 삶의 태도가 이 가구 하나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선비들의 절제미가 지배층의 미학이었다면 서민들의 삶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을까요? 마을을 지키던 이 돌장승의 투박하고 해학적인 표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기교는 없지만 본질에 충실하고 소박한 멋이 있죠. 이건 유교 철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꾸밈 없는 것을 귀하게 여겼던 조선시대의 보편적인 미의식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장식보다는 단순함을,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완벽한 대칭보다는 비대칭적인 균형을, 자연을 거스르기보다는 그 안에서 조화를 찾고 모든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아껴서 보여주는 절제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이 바로 유교라는 철학적 토대 위에서 피어난 조선의 미학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500년 전 조선인들이 그들의 철학을 물건에 담아냈다면 오늘날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스마트폰, 가구, 옷들은 과연 우리 시대의 어떤 가치와 정신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요?